여름 캠프 좀 홍보 좀 하려고 했지만 이게 인터넷이 협조를 안 해주네. 제가 선착순 50가족 12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생각보다 아직 거의 뭐 2달 반이나 남았는데 지금 40가족 정도? 숫자는 한 110명? 그래서 제가 이 숙소를 계산해 보니까 120명 아니라 한 140명도 같이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숙소를 제가 다 빌리는데 별관이 한옥으로 된 별관이 3동 있어요. 그 한옥 별관에는 방이 각 동마다 2개씩 있는데 주방 사이로 아직도 사진 안 떠요. 아니 이거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그랬죠. 그 한옥에 그래 방이 좀 작은데 거기는 한 방에 3명씩 자면 방이 6개니까 18명. 그냥 지나가자. 엄마도 관심도 없는데 내 혼자 뭐 애달 봐가지고. 어? 여기 한옥방이거든요. 그리고 10명이 지낼 수 있는 가족방이에요. 그걸 뭐라 하노? 큰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10명이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가족방 3개, 30명이죠. 그리고 6명에서 8명, 어린 애들 들어가면 8명도 지낼 수 있는 복층이 5개, 40명. 그리고 보통 한두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10개. 현정아, 내 뒤에 좀 있지 마라. 사진 찍나? 어디 갔노? 아니, 제가 지금 갱년기 장애인지 아니면 내가 뜨거운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더운 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퉁버스락하게 뭐 이제 원인도 파악이 안 되네. 위에 옷 때문인지. 그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책 몇 권을 우리 엄마들한테 소개하려고요. 권준영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 되는 올해를 기념해서 지금 창비에서 권준영 선생님이 이제 역작을 그림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의 제목은 권정생 문학 그림책이라고 해서 지금 2권 나와 있어요. 2권. 알라딘에 검색해 보시면 그 중에 한 권이 이건데, 이건 이제 권정생 선생님이 뭐 돌아가셨는데 새로 그림책을 그릴 일은 없죠. 그게 아니라 이미 간행된 동화책들 가운데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이 여러 편 실려 있는 이제 동화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편 한 편을 분리해내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재탄생시킨. 그래서 이거 소장하기 좋도록 아주 장정도 튼튼하고 하드카바로 해서 고급스럽게 나온. 그 중에 2번째 책이 빼대기라는. 첫 번째 책이 뭐더라? 까막나라에서 온 삽살인가? 그건 제가 아직 못 샀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건 이제 글밥도 좀 있고, 그림책이지만 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권영 선생님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권영 선생님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전부 애잔하죠. 마음 아프고 막 짠하고 이런 책들이 거의 다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대부분 작품들이 그렇고,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았고, 또 분단이라는 현실도 있고, 또 소외,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구조적인 아주 깊은 문제들 때문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이제 문학 작품들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권영생 작품들 되게 괜히 슬프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빼대기라는 이 병아리, 아주, 읽어보면 슬퍼요. 나중에는 뭐, 아궁이 잘못 뛰어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직엄마 닭도 몰라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 집 주인이 아이들하고 직접 키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빼대기는 불구라가지고, 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정말 이 빼대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막 치료해주고 이렇게 자식처럼 여겼는데 마지막에는 잡아먹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슬픈 이야기죠. 권영생 작품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적어도 이제 우리 책에 관심 있는, 아이들 책에 관심 있는 집 같으면 원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이 정도는 소장해야 될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리즈는 아주 저도 기대가 되고, 또 그림책으로서는 좀 파격적인 글밥 길이 이런 것 때문에 고학년까지도 좋겠다 싶어서, 그 권영쌤은 이제 작품도 고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단편 동화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펴낸다니까 굉장히 이렇게 한 편 한 편의 뭐 권위랄까? 이런 것도 새롭게 부여되는 것 같고 이래서 지금 2권 나와 있어요. 또 한 권을, 이 책은 이제 출판사가 평화를 품은 책이에요. 유명한 출판사는 아니죠. 이 출판사 이름에서, 출판사라고 하기보다 이거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벌써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 뉘앙스가 있죠. 평화를 품은 책. 이러니까. 저는 어제 밤 늦게까지도 이 책 가지고 오늘 이제 어머니 이렇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이 생각도 하고 했는데, 참았어요. 이 책은 이제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그 광주 전체를 다룬 건 아니고 광주의 어느 한 구석에서 억울하게 이제 아주 한적한 동네에서 갑자기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8명이 죽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그냥 뭐 저수지에서 목욕하다가 총 맞아 죽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다룬 이 작가가 바로 자기 친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친구가 그때 총 맞아 죽었대.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 그 그림도 굉장히 거칠고요. 저는 뭐 그림에는 문외한이라 가지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화장질 해놓은 건지 뭐 하여튼 그림이 굉장히 거칠죠. 투박하고 막 하여튼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겠지. 뭐 혼란스러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림 속에 녹아 있을 텐데, 이것도 글밥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요. 제가 다 읽어주기도 부담스럽고. 올해가 6월달이 마침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면 이제 포스터도 그리고 뭐 글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달 이렇게 우리 책보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책을 이제 정했는데, 저학년을 위해서는 이 평화를 품은 책에서 나온 평화책,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1, 2학년 꼬마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평화에 대해서 아주 쉽게 써놨어요. 평화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막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평화는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는 거야. 이렇게. 평화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아주 쉽게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하는. 평화는 모든 물고기들을 위해 물을
푸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평화에 대한 개념을 아주 너무 알기 쉬우면서도 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거죠. 평화는 이웃을 돕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프랑스 그림책인데요. 제목이 적이에요, 적. 근데 이 책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두 병사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두 병사가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 국가에 참호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있어. 근데 얘들의 심리는 똑같아. 서로 겁먹고 있고. 그죠? 서로 막 왜곡된 정보를 주입해가 저 상대편 참호에 있는 저놈은 완전히 나쁜 놈이고 우리를 항상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다고 알고 있는 거라. 근데 반대쪽 참호에 있는 그 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참 이상하죠. 이 진짜 재밌게 잘 써놨어요. 글도 많이 없고. 그래 고학년들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아까 제가 평화를 품은 책이라는 출판사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그런 건데, 이거 좀 저학년들은 읽기 어렵고 고학년들을 위한, 주제가 평화고 이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고학년들이 읽어야 돼요. 한번 관심 있는 엄마들은 정성껏 만들었죠. 책 하드캅하고 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연구소 꼬마들하고 이걸로 수업하려니까 그런 수준이 되는 애들이 아직 없어요. 책은 내가 많이 지금 찾아놓는데, 그리고 또 이 평화에 관해서 아주 시리즈로 잘 내는 출판사가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예요. 사계절의 그림책들 보면, 사계절은 뭐 제가 이거 학교 강의 같은 데 소개를 잘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아주 일가를 이루고 있는 출판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림책에도 관심을 가져서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준 높은 그림책들을 내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 중국, 일본, 한국의 의식 있는 작가들을 섭외해가지고 한중일 공동으로 이 평화에 관련된 또는 전쟁과 관련된 그림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지금 제가 이번 특히 호국 보훈의 달에 엄마들의 생각과 관점을 좀 바꾸고, 전쟁이 얼마나 인생을 그 아이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지, 이거 잃어버린 아이들 이 책도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아이들, 우리 연구소에 이런 책도 많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한 책도 있고.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최근에 제가 산 책들 한번 소개할게요. 이건 캐나다 책인가 이런데,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거 시처럼 여기 있는 글을 쭉 뽑아내면 시 같아요.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 이것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싶은 책인데,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 네가 얼마나 놀라운 아이인지를 세상 어디에든 쓸 거야. 나뭇가지들을 모았을 거야. 너는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라고. 바닷가 모래 위에 사각사각 쓸 거야. 너는 더 바랄 게 없는 아이라고. 이거 엄마들 꼭 읽어봐야 되겠다. 엄마 생각하고 좀 다르네. 진짜 아름다운 책이에요. 우리 진심,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을 이분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진짜 아름다운 책이고요. 이건 제가 이번에 이제 고학년들하고 수업하려고 9살 마음사전 창비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 동화책이나 그림책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주로 요즘 욕을 하거나 뭐 이상한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아주 심하게 속상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개빡친다. 이 개라는 접두사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뭐 개무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책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어휘들을 이렇게 아주 하나씩 정해놓고, 한 50단어인가 정해놓고요, 그걸 아이들의 눈높이로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라는 낱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있고, 밑에 실례를 드는 거라. 깜깜한 골목길을 지날 때,
갑자기 나쁜 형들이 나타날 것만 같아. 이럴 때 두렵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보고 싶어. 하여튼 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표현들을 여기 수십 단어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 잠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도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실예를 들고 있고요. 참 아름다운 마음사전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시켜보려고 9살 마음사전. 그리고 출판사도 창비라는 신뢰할 만한 출판사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하러 가면 저학년 엄마들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없이 비룡소와 뭐 시공 주니어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오랫동안 헌신해온 출판사는 창비예요. 창비는 지금 출판사가 생긴 지 4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을 거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그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서 창작과 비평이라는 무크지, 개간지를 발간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서울대 영문과 백낙청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창비의 주간, 편집 주간 이런 걸 하면서 감옥도 가고 뭐 저도 이분의 논문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대학 처음 들어가서. 9살 마음사전. 9살 마음사전이 좀 학년이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건 칼데콧을 받은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이에요. 모리스 샌닥 알죠? 저도 이분은 많이 언급 안 했는데 그림책 세계에서는 거의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뭐 있더라?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그죠? 이런 유명한 책들 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책도 모리스 샌닥의 작품인데 칼데콧 단어를 받았네요. 엉뚱하고 재밌는 11가지 상황에 따른 언어의 절 이래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이 말을 언제 쓰는가? 자, 예를 들면 용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기사가 나타나서 용을 물리쳐줬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면서 다음 페이지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 맞게 고맙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뭐 하여튼 아주 단순한 말인데요. 11번 미안합니다. 애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막 자기 입장을 우기고 막 이러니라고. 하여튼 너무 신기한 책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어디 가다가 코끼리를 만났대. 그 어떤 아저씨가 코끼리하고 자기를 인사시키더래.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면서 다음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학년 꼬마들하고 딱 이렇게 한번 해보기, 나눠보기 딱 좋은 책.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이 천만에요. 이런 말. 너무 귀여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하죠. 이 마음사전과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사전은 좀 어휘도 많고 그래서 좀 한 3, 4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건 딱 1, 2학년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6월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패트리샤 폴라코의 책. 그 여러 권이 있지만 뭐 희한한 하여튼 뭐더라 무슨 문제학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독특한 아이들, 뭐 장애도 있고 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아이들 그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노? 부진아 그룹? 뭐 하여튼 문제 많은 아이들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것도 글밥이 많고 이거 그림책이 아니에요. 글밥이 많아서 한 4학년 3학년도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차이가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6월달에 아이들하고 자켓을 벗으면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이 마음에 먹구름이 끼었을 때 어떻게 그 먹구름 우울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로움이나 뭐 이런 걸 해소할까 하는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나는 우리 반에서 꼴등이라서 바보라는 생각이 들 때, 하지만 난 네가 체스 게임을 잘한다는 걸 알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못생겼어, 뭐 이런 마음의 먹구름이 낄 때 이 먹구름을 청소해주는 이제 이런 청소부를 부르면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것도 아이들 눈높이 참 맞고, 우리나라 국산책이에요, 국산책. 출판사 노란 상상.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나라 책인데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객관적으로는 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느림보라는 아이, 외골수라는 아이, 뭐 우리 주변에 이런 애들 있죠.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극성스럽다든지 뭐 햇살이 많다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보면 막 그죠? 문제처럼 여기지는 이런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아이,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 왜 그런가를 설명해 주는 거라, 이 책이. 그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뭐라 하더라? 저는 뭐 우리 목사님한테서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객관적으로는 햇살 많은 아이 같으면 아이고 너무 경쟁적이라서 막 엄마 속상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죠. 요즘 TV 광고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 보면 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 외골수 이런 아이들 아무 이제 외골수가 자기 입장에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라. 외톨이 여기 보면 외돌토리라고 하는데, 외톨이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막 외톨이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혼자 노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엄마들 있잖아. 내가 캠프 가자 하는데도 안 가고 저끼리 미리 가고. 심술 꾸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러 막 심술 부리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집적거리는 거래. 이렇게. 이런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듣다 보면 이 아이들이 가벼워지는 거죠. 이거, 그림은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는데. 이것도 국산책이에요.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한 페이지에 글밥 한두 줄밖에 없는. 우리 엄마 팔아요. 이거 내가 왜 골랐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엄마 팔아요 하고요. 또 완벽한 아이 팔아요라는 책이 있어요. 제 방에 가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권이 아주 조화를 이룬 책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책은 아직도 익한다.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미국 그림책인데요. 록사벅슨. 제목 참 독특하죠. 미리 말씀드리면 록사벅스는 바위, 바위 알아요? ROCK. 그리고 상자, 박스.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래요. 뭐 별 뜻 없어요. 록사벅스. 그러니까 미국 애리조나주 요마시에 있는 모래 언덕이래요. 이 책의 저자가 형제들과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린 바바라 쿠니는 유명한 분이죠. 칼데컷을 여러 번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머니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 바바라 쿠니의 그림책들이 여러 번 소개된 적도 있죠. 금방 생각나는 건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 바바라 쿠니가 그린 그림이죠. 신나게 달리고 마음껏 상상하는 자연놀이터 이런 부제가 붙었어요. 록사벅슨. 출판사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라는 출판사 어떤 책을 냈는가 하면 너는 특별하단다. 한번 읽어볼게요. 메리아는 그곳을 록사벅슨이라고 불렀어. 메리아는 언제든지 모르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그곳은 그냥 흔한 바위 언덕처럼 생긴 곳이었어. 모래와 바람이 있고 낡은 나무 상자들이 조금 있고 선인장과 덤불 그리고 가시 많은 오코틸로가 자라고 있을 뿐이었지. 하지만 그곳은 특별한 곳이었어. 록사벅슨과 집들 사이의 길은 마치 강처럼 구불구불했어. 그래서 메리아는 그 길을 강길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 다음부터 록사벅슨에 가려면 누구나 강을 건너야 했지. 메리안의 동생들은 물론 다 왔어. 에나메이, 프랜시스, 꼬맹이 진까지. 옆집의 찰스도 왔어. 그앤 12살이나 먹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엘리노어에 안 올 수 없었고 제이미도 동생 폴을 데리고 왔어.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도 왔지만 그곳에 처음 온 건 이 아이들이었어. 그래, 사실 진짜 처음은 아니지. 록사벅스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아주 오래전엔 또 다른 사람들의 차지였을 테니까. 메리아는 어느 날 땅속에서 검은 돌멩이가 가득 든 양철 상자를 파냈어. 아이들은 그게 뭔지 단박에 알아차렸지. 숨겨진 보물이었던 거야. 그 돌멩이들은 록사벅슨에서 돈으로 쓰였어. 그런 돌멩이는 열심히 찾으면 더 찾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보물찾기만 하기도 했어. 모두들 그 특별한 돌멩이를 찾는데 온통 정신이 팔렸던 게지. 나중에 어떤 날엔 찾지도 않았는데 눈에 띄기도 했어. 록사벅슨 마을은 점점 커졌고 돌로 경계를 표시했어. 맨 먼저 새하얀 돌들로 큰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엔 집들도 만들었지. 찰스는 가장 큰 돌로 자기 집을 만들었어. 어쨌든 그 애가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까. 처음엔 집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곧 방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낡은 나무 상자들은 선반도 되고 탁자도 되고 뭐든지 다 됐어. 접시로 쓸 사금파리 조각들도 찾아댔어. 그건 둥근 것이 가장 좋았지. 나중에 시청도 생겼어. 시장은 당연히 메리안이 되었지. 메리안은 늘 그랬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어. 얼마 뒤 새로운 거리들도 생겼어. 프랜시스는 거기로 이사가서 새 집을 지었지. 호박, 자수정, 초록색 바다 빛깔을 내는 사막 유리돌들로 빙 둘러싼 보석의 집이었어. 아이들은 너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게도 많았어. 꼬맹이 지는 빵집에서 에나메이를 도왔지. 빵집에서는 햇볕에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파이와 케이크와 빵을 팔았어.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도 두 군데나 있었는데 폴의 아이스크림이랑 엘리노의 아이스크림 가운데 누구네가 더 맛있더라? 아이들은 양쪽의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비교해
보곤 했어. 록사벅슨에서는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은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었지. 아이들은 모두 자동차를 갖고 있었어. 핸들로 쓸 둥그런 것만 있으면 됐으니까. 물론 속도 위반을 하면 감옥에 가야 했지. 감옥의 바닥에는 선인장을 놓아서 고생하게 만들었고 경찰은 제이미가 맡았어. 에나메이, 그 부끄럼쟁이 꼬마가 늘 속도 위반을 했는데 꼭 감옥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니까. 하지만 말을 타면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 말 타기에는 속도 제한이 없고 꼭 길로 다닐 필요도 없었거든. 그저 긴 막대기 하나와 고삐로 쓸 끈 같은 것만 있으면 다가닥 다가닥 어디든 신나게 말을 달릴 수 있었지. 가끔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어. 한 번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지. 메리언과 찰스가 양쪽의 대장이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아이린 요새를 맡았고 모두가 소녀 정찰병이었어. 남자아이들은 록사벅슨 반대편 끝에 요새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산적이었지. 습격을 할 때는 정말 굉장했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따가닥 따가닥 말발굽 소리를 내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오코틸로 칼을 마구 휘둘러댔어. 하지만 자기 편 요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했지. 록사벅슨에는 누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묘지도 있었는데 무덤이라곤 죽은 도마뱀을 묻은 것 하나뿐이었지. 해마다 선인장꽃이 피면 아이들은 그곳으로 도마뱀 무덤을 장식했어. 겨울에 가끔 날씨가 안 좋거나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있을 때면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록사벅슨에 가지 않았어. 하지만 상관없었어. 록사벅슨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렸고 록사벅슨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니까. 봄이 되어 오코틸로 꽃이 피면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었어. 방도 새로 만들고 꽃 보석으로 창문도 꾸몄지. 여름이 되어 오른쪽 비탈에 집이 3채 더 생겼고 큰 길에는 가게가 2개 더 생겼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하지만 록사벅슨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어.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친구들은 모두 훌쩍 커버리고 하나둘 다른 동네 다른 도시로 떠나갔지. 그래서 록사벅슨 이야기도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아무도 록사벅슨을 잊지 않았거든. 그 누구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메리안의 아이들은 그곳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 록사벅슨을 꿈꾸면서 말이야. 찰스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 해변가에 검은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손에 꼭 쥔 채 서 있었대. 록사벅슨을 그리워하면서. 50년도 더 지난 뒤에 프랜시스가 그곳에 가보았을 때 록사벅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 큰 길을 표시했던 하얀 돌들도 그대로 있었지. 프랜시스가 집을 지었던 자리에는 호박과 자수정과 초록색 바다 빛깔을 내며 사막 유리돌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 록사벅슨은 진짜로 재밌게 노는 법을 잊어버린 요즘의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선물이며 어른들에게도 가장 행복하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2번이나 칼데코상을 받은 화가 바바라 쿠니는 이 책의 사파를 그리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록사벅슨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자 저자의 이모인 80살의 프랜시스와 동행하여 그곳을 찾아갔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도 경험했던 록사벅슨의 마술과도 같은 세계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아까 80년 5월 광주를 다룬 그 그림책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막 오늘 무슨 말씀 드릴까 여기 책 뒤지다가요. 우연히 발견한 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니고 평범한 그냥 그런 그림책 같은데 저는 아직도 이제 이 사람이 덜 돼가지고 옛날 제가 이렇게 살았던 그 기억이나 유산, 잔재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뉴스 보면서 울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생기죠. 사실 저를 전부 좋아하는 아까 어떤 엄마 이야기를 내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 엄마가 뭐 저거 연출 아니냐 하던 엄마. 그 엄마는 제 강의를 듣고 자기가 너무 좋고 행복해져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오는 엄마인데 근데 내하고 생각이 다른 거라. 그죠? 방금 우리 코코님도 우리 연구소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버리지 않는 한 자기는 절대로 연구소를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하는 엄마예요. 근데 내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근데 내가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아무리 옳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게 이제 다 청소가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앞에 건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 좀 지어라. 뭐 이 정치 이야기 한 거 이런 거 좀 지어라. 왜냐면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는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한편은 시원하지만 내가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또 나중에 이제 힘이 딸려가지고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또 그렇죠. 그 결과가 이제 내가 가장 좋아했던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우리를 떠난 거죠. 슬픈 일이에요. 그것도 뭐 크게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고 지금 왜곡돼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뭐 받았다 해서고 뭐 이렇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거든요. 왜 진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노 대통령이 이제 그 참여정부 할 때는 막 인기가 폭락해가지고 너무 막 부딪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던 일반적인 생각을 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말투도 거칠고 막 세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미디어에 언론의 폭격을 받고 이래가 인기가 참여정부 인기가 땅바닥까지 떨어졌죠. 퇴임할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퇴임하고 나서 봉화로 내려가면서 인기가 회복된 거라.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 오리농법으로 그 봉화마을을 이제 새롭게 하고 이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전직 대통령의 뭐 애우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정치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이러던 거가 완전히 다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바뀐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인사청문회에서 막 시끄러워지고 이러면서 막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 정부하고 완전히 달랐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어렵게 꼬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제가 일단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비롯해서 저를 돕는 엄마들과 함께 이런 연구소나 아니면 마을 기업을 구상했을 때 제가 꿈꾸던 게 있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학교를 벗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교육을 이제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걸 최소한으로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도 좀 하면서 또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막연히 꿈꾸던 게 이제 몇 군데 있었거든요. 스페인에 가면 옛날에 어린이 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벤퍼스터 어린이 공화국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뭘 결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라를, 어른들은 전적 어린이들 돕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책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 또 영국에 가면 서머힐이라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시도한 게 간디 학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보면 안타까운 게 간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을 벗어났어. 해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막 아무나 못 보내고 이렇잖아요. 현실 안에서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러니까 학습적인 것도 우리가 좀 도우면서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마음껏 뛰놀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저도 능력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걸 읽으니까 록사벅슨 부제가 신나게 달리고 마음껏 상상하는 자연 놀이터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읽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라 이게. 애들을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저거 알아서 이렇게 록사벅슨을 점점 아름답게 꾸며가고 상상 속에서 막, 지금 우리 연구소 꼬마들도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희한하다니까 애들 보면. 공부도 조금 하고 막 찌지고 볶고 맨날 울고 삐지고 뭐 하면서도 이상하게 건강하게 이 사회성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자기들끼리 관계 맺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록사벅슨이 미국 애리조나주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캠프 같은 걸 가보면 진짜로 애들이 거기 70명이 모여가지고 막 다 알아서 놀아. 보면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있는 무한한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지켜보기만 하면 이 발휘돼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잘 놀고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도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천국이죠, 사실은. 록사본 이 아이들의 놀이터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돌 뭐 이렇게 가를 고르고 뭐 집 짓고 뭐 무덤 만들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서 막 상상 속의 세계를 실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발한 놀이를 이렇게 연구해내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모기님이 그 단톡방에 사진 찍어 올렸던데, 이상한 뭐 우리가 버린 박스가 있어. 이만한 박스. 근데 그걸 여자애들이 주워가지고요. 그 구멍 뚫고 막 이래가 지금 대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며칠에 걸쳐서. 아직 뭐 반도, 3분의 1도 진도가 안 나갔는데, 거기다 막 집을 만들고 방을 꾸미고 막 희한한,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놀이도 개발하고. 처음에는요, 여기서 맨날 떠들고 찌르고 볶고 놀아가지고 막 제가 고학년들 수학 수업 하다 열받아가 뛰어나가지고 막 애들 체포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거 알아서 저 바깥 놀이터 가가지고요, 막 놀고. 이제는 맨날 막 밤마다 여기서 막 고함 질러가 애들 불러야 돼. 저녁 먹으라고 부르고, 엄마가 데리러 왔다고 부르고, 막. 온 동네가 지금 록사벅슨이 돼가지고. 너무 심한 애들은 옥상까지 올라가고 지랄 위험한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난간에서 막 밑에 막 손 들고 팔 흔들고 막. 사실 놔둬도 되는데 우리가 불안해서 안 되죠. 아이들 다 알아서 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어른들 고유의 뭐가 있어서 이런저런 관념이 있어서 통제하고 제한하고 막 손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린 여력이 없어서 이제 그냥 두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뭐 진짜. 그리고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나 싶은데 또 잘하려면 잘해. 최근에도 우리 어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3학년짜리 규민이라고 있어. 얘 월암초등학교 다니는데 1학년 때부터 왔어요. 얘는 원래 오면 안 될랬는데, 아니 원래 영어 수학을 여기서 함께 하려면 엄마가 강의를 6개월 이상 들어야 한다고 엄마들끼리 정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의하고 뭐 이래야 이제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백으로 왔어, 백으로.
모기님 백으로. 모기님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모기님을 통해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이 모기님 친구 남편의 와이프, 모기님 남편 친구의 와이프, 이 와이프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줌마가 규민이 엄마라니까. 진짜 뭘 줘요? 무슨 맥주?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라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 건너가 알아가지고 이제 막 우겨가지고 들어왔거든. 근데 처음에 와보니까 애가 뭐 1학년인데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어리고 귀엽긴 하지.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라. 애가 어릴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1년 동안 소리를 못 들은 거라. 어릴 때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듣고 1년을 지내놓으니까 애가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자기 학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수학 공부를 해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막 이랬거든요. 저하고 책법도 하는데 얘하고는 뭐 아무것도 못해. 글씨도 못 쓰죠. 책도 못 읽죠. 뭐. 그런데 모기님하고 이제 수학 공부를 꾸준히 지금 1년 반인가? 1년 반 이상을 해왔는데 자기 학년 거 못하고 밑에 학년 거 하면서도 맨날 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기한 일이 났어. 얘가 수학 문제 자기 학년 거 푸는데 다 맞추는 거라. 나 무슨 조한지 모르겠어. 무슨 도가 텄는지 뭐 포텐이 터지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특하고. 이런 예는 많죠. 규민이뿐만이 아닌데 사실은 오히려 잘할 것 같은 놈은 점점 못해지고 우리가 볼 때 똑똑하고 촉망받는 이런 애가 있었거든. 근데 얘는 태도가 불량해. 그래가지고 이 성취 정도가 좀 더뎌. 물론 얘가 이제 마음이 잡히면 괜찮겠지만 근데 또 우리 제가 그 그룹 애들 이렇게 처음에 책법 처음 할 때요. 1년 반 전에 똑똑한 애들 많았거든. 근데 거기 비해서 좀 이렇게 덜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애가 있었어. 여기 직엄마가 있어가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근데 얘는 아주 큰 장점인데 성실한 거라. 그 모기님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수학 공부를 하더니 지금 3학년인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애보다 얘가 훨씬 더 지금 막 개념 설명을 잘하고 막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총망받던 애가 걔가 봐도 놀랍거든. 그래 걔가 막 맨날 놀란다잖아. 야, 니 이거 왜 했노? 그러면서 책도 좋아하고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 엄마가 우리 힐스에서 도서관 아주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얘가 책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 희한하대.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저는 항상 거창하게 저 스페인에 있던 무슨 학교 벤퍼스트 어린이 공화국 또는 영국에 있던 서머힐 거창하게 이런 걸 자꾸 생각했는데 이 책을 딱 읽다 보면 그게 아닌 거라. 내가 막 너무 거창하고 위대한 꿈을 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아이들이 있는 곳이 다 록사버슨이라. 저 가보면요. 캠프 가보면 이거 금방 드러나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 우리가 개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애들을 가둬놓고 제한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함께 지내면서 이제 좀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애들 안에 있는 고유한 이 장점들이 진짜 신기하게 발휘된다니까. 성경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죠. 제가 강의 때도 초등학교 강의 가서도 가끔 써먹는데 성경이 엄마한테 좀 미안한데 성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저학년 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손가락을 사용했대. 근데 이 성경이 엄마는 이제 잘 모르고 그때 누구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불량류가 영향을 받았는지 푸름이 아빠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했대. 때렸나? 그래가지고 애가 그다음부터 손가락 이걸 자유롭게 못 쓰고 손가락이 항상 떨리고 이랬잖아요. 사실은 1학년 때 가장 좋은 붙임물이 손가락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손가락 안 쓰고 머리로 팽팽 돌아서 연산을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몰라서. 근데 성경에는 그 후로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손가락 쓰는 게 빠르지 않고 이래가지고
미술 시간에 작품을 완성해 본 적이 없대. 근데 작년 4학년 가을에 드디어 포스터를 만드는 시간에 작품 완성해서 냈잖아요. 그 성경이 인생 최초로 장려상을 받았어. 내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애가 아이고 장려상요 이 카더라. 근데 내가 확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도 그렇지 않던 애가 드디어 이제 작품을 완성해서 내가지고 장려상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가 그때 한턱 쐈잖아. 우리는 무조건 상 받거나 반장 되거나 부반장 되면 무조건 한턱 쏘는 그게 있어요. 불문율. 그 대신 자랑 마음껏 하고 단톡방에. 성경이는 그 후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해가지고요. 수학도 잘하고. 지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대? 내하고 해보니까 별로 잘 안 하던데. 내하고 하다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했잖아. 모기님하고. 얘는 5학년인데. 근데 모기님한테 가면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얘가 늦게까지 꾸준히 자기 할 일 다 해요. 나는 저렇게 혹사시켜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기님하고 성경이는 이걸 혹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라. 공부를 질질질 끌면서 굉장히 오래 해요. 근데 결국 자기 할 일을 다 해낸다니까 항상. 저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애 질질 끌고 있으면 바로 고함 지르고 막 이러거든. 근데 성경이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고요. 아까 말한 막 박스 그거 막 잘라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구조물 만들고 있는 것도 성경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죠, 사실은. 아이들 눈으로 보면. 저는 이제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또 천국에 관한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일 같아서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길가에 뿌렸대.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다 먹어버린대. 두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뿌렸대요. 땅 위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그러니까 씨가 가시덤불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못 자라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돌짝밭에 뿌렸대. 그러니까 돌짝이 보면 자갈들이 이렇게 있으면 왜 공간이 떠 있죠. 그 씨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어렵대요. 근데 네 번째는 옥토에 뿌렸대. 옥토에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됐다. 이런 말 들어봤죠.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라.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난 옥토인가 하면서 근데 내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옥토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 스승으로부터 제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어떤 엄마들이 너가 목사님 궁금하다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번개를 내가 쳤거든. 그때 50명이 갔어. 50명. 50명이 목사님 집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한 엄마가 우리 목사님한테 용기 내서 질문을 했다니까. 목사님 근데 내 옆에는 요 엄마 보니까 말귀를 굉장히 잘 알아듣는데 옥토 같아요. 옥토 하면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돌짝밭 같죠? 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는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고 그 어느 곳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끝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하면 원래 처음에는 길가 같은 밭이라도 이 천국에 가는 비유의 핵심은 농부가 있다는 거래요. 농부가 있어서 길가는 이제 성경에서 신장로라고도 해요.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신장로 또는 길가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저는 대학 다닐 때 어줍잖게 뭐 쓸데없는 철학책 읽고 뭐 마르크스 니케 쌓고 뭐 이상한 내 옳고 그름이 아주 강하잖아요. 이런 땅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리거든? 그죠? 저처럼 뭐 NL이고 PD니 계속하고 뭐 한국사이고 어떻고 막 이래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해봐야 안 들리거든요. 안 먹혀.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죠. 스며들지 않고. 저는 이제 신장로 같은 길가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신실한 농부가 있다면 이 신장로를 다 깨가지고 개간한다는 거라. 신장로를 막 깨줘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남해 가면 다랭이 논 있죠. 농사는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논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장로를 다 깨가지고 부순 다음에 그걸 돌짝을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옥토를 만든다는 거라.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도 가시덤불 다 걷어낸대, 농부가. 그리고 돌짝밭은 돌짝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갈아엎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 엄마한테 말했어. 난 그 말 처음 들었어요. 평생에. 아, 그러니까 농부만 내 앞에 있으면 내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선천적으로 옥토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진짜로 계속 이거 깨가지고 걷어내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점점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록사벅슨을 만드는 아이들 보면 처음에는 뭐 별거 없었어요. 근데 계속 놀러 가면서 거기서 뭐 이상한 놀이를 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기들의 상상을 마음껏 펼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놀이터처럼, 공동체처럼 이렇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을 갖추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로또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막 지금 막 갑자기 뭐 포텐이 터져가지고 막 10등 하던 애가 막 반에서 1등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보는 것이 천국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의 상태가 뒤돌아 봐지지 않는, 이게 천국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항상 내 상태가 점검이 되거든요. 강의 들고 내가 좀 인간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열받아가지고 고함 지르고 애 잡고 나면, 에이씨 강의 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들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인간 되려고 막 말씀 열심히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니 교회 가다가 우리 내가 옆에서 내한테 한마디 하는 거라. 운전하는데 욕한다고. 아우 또 욕하나 하면서 막. 그럼 나는 열받아가지고 니는 안 보이는 절마 편 드나 지금 옆에 있는 남편 편 드나 절마하고 가서 살아라 하고 막. 그럼 신경질하면 차 돌려 집에 와보고 막. 그럼 도람이 타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10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책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밭은 농부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실한 농부가 당연히 나를 옥토로 개간하지 않겠냐는 거죠. 경작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옥토가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덧붙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저 가끔 강의 때 이야기하는데, 설령 내가 그죠? 뭐라고? 모래밭이라 하더라도, 모래밭에는 어떤 건 작물을 못 심잖아요. 근데 농부가 지혜로우니까 모래밭에는 땅콩을 심고 황토밭에는 고구마를 심는다는 거예요. 왜? 농부는 그죠? 어떤 땅이라도 잘 경작해서 활용해서 소출을 내는 것이 농사의 목표니까. 그만 들으니까 안심이 되대.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막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이랬는데, 아, 농부가 있는 인생이 천국이구나. 그날 이후로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신경질도 잘 내고요. 강의 때마다 시작할 땐 신경질이죠. 왜 이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강의하러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내 모기님이 내 태우러 오면 차를 타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탕 먹는 거라. 당분이 온 거. 사탕 먹고 달달해지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거든. 이상해요. 근데 이럴지라도 내가 자책하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신실한 농부가 나를 경작하면, 그죠? 내가 어디엔가 소중하게 사용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런 강의는 진짜 우리 교회 부드러운 형들 많거든요. 목사님 수제자들. 이런 형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이런 형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 저는 성질은 더럽지만 어쨌든 어머니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또 애를 직접 키웠어. 또 그림책 책도 많이 읽었죠. 근데 형들은 이런 걸 몰라. 그건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일은 내밖에 할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여러분들밖에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그런 엄마인 거죠. 네가 엄마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내 같은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가. 자부심. 나는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신실한 농부가 나를 풍성한 소출이 나도록 경작하신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거든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신은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저렇게 살도록 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은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진실하게 살도록 만드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은 믿겠다. 왜냐면 이거 상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와 생각도 다르고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천국이죠, 사실은. 막 모든 게 다 갖춰지지 않아도. 저도 지금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다 됐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다 되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점점점 우리 목사님을 닮아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교회 가면 가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야, 상도야, 네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 닮았다. 이런 소리 좀 들었거든? 이건 뭐 성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럼 그 말 들을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해요. 그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듣다가도 그렇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프레드릭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내게는 선생님이 프레드릭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더라. 그런 거 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저는 언감생심이지만 그렇게 보인 그분의 눈이 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요. 정말 창의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함께 그죠? 자라게 하는 게 필요해요. 집에 내가 가둬놓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 저는 잠수님 활동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내가 좀 잘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이걸 생체 실험을 해봤어요. 3년이나 제가 우리 목사님을 떠나서 내가 우리 애를 잘 키워보겠다고 무슨 일로 삐져가지고 교회 3년이나 안 가고 우리 목사님 말씀 파일 같은 거 다 버리고요. 책 다 버리고 막 이랬거든. 그리고 3년을 내가 열심히 그때가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게 내 잠순의 전성기잖아요. 그때 내 교회 안 다니고 일부러 잠순에만 했다니까. 애하고 체험학습 다니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애 교육청 영재반에도 뽑히고 15,000명 중에 20명 뽑는 시험에 뽑혔잖아요. 공부는 잘했어.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영재반 합격했다고 우리 축하 파티를 드랑길에 있는 일식집 그 뭐고 샌돌이 가가지고 축하 파티 하는데 거기서 소라 먹는 바람에 식중독 걸려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니까요. 식중독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애 불러가지고 아빠 손 좀 잡자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면서 꼭 난 아플 때만 기도한다니까. 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걸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진짜 낫고 나니까 아빠가 돌아간다 했잖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돌아가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 때문에 못 간 거지. 그때 내가 알게 됐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아이를 키웠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내가 애를 계속 윽박지르고 저주하고 있어요. 니 새끼야 이 카다가 아빠 꼴 난대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니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별것 없지만 저도 행복한 건 내가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3년 동안 내가 말씀 끊고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들었던 말을 계속 아이한테 잘 때 가서 했어요.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뭐라 카노 이거 식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3년쯤 지니까 하나도 없어 내 곳간에.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나도 깜짝 놀랐잖아. 자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니 이 카다가 아빠 꼴난데 하면서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엔 충분하다고 그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현듯 그게 아닌 거라. 내가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내가 소사라치게 놀라가지고 아 이건 내 혼자서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식중독 사건 이후에 제가 돌아갔는데 내 인생의 록사백성 같은 곳이죠. 아이들에게는 뭐 연구소가 그럴지도 모르고 또 캠프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 인생에는 제 인생의 록사백성은 제가 있는 교회죠. 돌아가는 날 제가 앞에 나가서 울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애 공부는 잘 시키겠습니다. 근데 내가 애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울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이모 삼촌들에게 맡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예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이상하다니까.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고함밖에 못 지르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죠?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지만 이게 올라오질 않아. 뭐가 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하는 애라도 맨날 찌랄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나는 인간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받아야죠. 주변에 좋은 이웃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하죠.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이모 삼촌들이 우리 아이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사랑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는 진짜 그 후로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돌아가서는 사춘기를 안 하고 지냈어요. 정말 순탄하게 아이가 자랐거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엄마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록사벅슨처럼 그죠? 우리 왜 어릴 때 놀았던 그 있죠? 고향 뒷동산 같은 곳 지금 가면 없다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친척집 얹혀 살 때 고향 뒷동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커서 가보니까 없어. 뒷동산이 아니었어. 뭐 인거는 의구하되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 없는 하는가? 옛날 우리가 막 그렇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으며 살았던 우리 시골 그 고향 같은 곳이 없어. 친정엄마도 옛날 그 엄마가 아니고 그죠? 우리도 너무 커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안식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그런 세계가 없다니까. 참 외롭죠. 근데 현실 안에 우리가 이런 그죠?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록사벅슨이 늘 생각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연구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거기가 록사벅슨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좋겠어요. 어제 어떤 꼬마가 왔는데 송일초등학교 꼬마 태엽이 처음에는 쑥스러워가 애가 굉장히 수줍고 소극적이더만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왔어. 엄마가 상담한다고. 그래서 제 방에도 들어와가지고 어제 했어요. 나중에 되니까 애가 여기 들어누워가지고 안 간다 하고 엄마는 계속 가자하고 유도해야 되니까 가자하면서 걔 저녁에 유도하러 다니나 봐.
애는 계속 누워가지고 안 간다 하고 희한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그러려면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모기님도 그렇고 좀 더 인간이 돼야 되겠죠, 빨리. 좀 더 인간이 돼가지고 고함 덜 지르고 이제 공부 때문에 아이들하고 찌지고 보고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 애한테 가듯이 내가 애들한테 간다니까. 내가 애들 진짜 생각하나 봐. 애가 막 수학 문제 틀리잖아요. 내가 막 우라통이 치밀어. 막 안타까워서 잠이 안 와. 아니 남 같으면 내가 이럴 일이 없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우경원이 막 아우씨 내가 막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막 옛날 우리 애한테 하듯이 막 하니까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면 내가 또 아이고 이게 아닌데 싶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떤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 매몰되면 안 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그죠? 그건 그대로 조금씩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여기 오신 엄마들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늘 꿈에 그리는 이런 아름다운 록사벅슨 같은 곳이 있어서 늘 누리고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잘 여기 오면 낯설어서 사실은 아까 텔레비처럼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캠프를 하는 거라. 캠프를 해보면 아이들 그냥 걷다 뿌려놔보면 다 해결돼요. 신기하게 작년에도 순천에서 이번에도 온다는데 순천에 그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사춘기인데 엄마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중학교 진학 문제로 그래가 저한테 상담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캠프 오라 했거든요. 겨울에 캠프를 왔는데 그때 6학년이 제가 연구소에서 제일 엄마 없지? 우리 6학년들이 진짜 내 말 안 듣고 막 욕 잘하고 이런 애들이었거든. 근데 이건 내하고 때 그런 거라, 내한테. 내한테는 이상하게 욕이 나오나 봐. 근데 그 순천에서 6학년짜리하고 딱 만나니까요. 처음 보는 애인데 딱 품어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놀더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런 캠프 같은 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섞이고 막 저끼리 밤새 논다니까. 작년에도 여름 캠프 갔을 때 새벽 2시, 3시까지 온 동네 개가 다 짖도록 막. 애들이 막 그거 담력 훈련한다고. 그러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내외하잖아요? 중학생쯤 되면. 근데 여기서는 늘 내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니까 한밤이 깊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동생들 다 모아가지고 의자 20개를 빙 둘러 해놓고 딱 앉아가지고 교실에서 마피아 게임 하는 거라. 새벽에.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이 어떻게 노는가를 보고 또 동생들이 잘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록사벅슨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너무 큰 꿈을 꾸고 뭐 벤퍼스트 공화국 하면서 책 읽어보고 뭐 어떻게 하면 저런 어린이들이 천국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그런 거시적이고 거창한 꿈 안 꾸려고요. 여기서 그냥 찢고 뽑고 하다 보면 이게 좋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 그 참 좋은데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많은 질문 최근에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생긴 교회 같으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같으면 내가 죽고 나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연구소도 정말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곳 같으면 계속 번창할 것이고, 그죠? 별 도움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빨리 망하는 게 좋고, 이런 거죠. 저도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매워가지고 내가 자유시간이 없어, 자유시간. 앞에도 좀 지어래. 이상한 정치에 약간 내가 찝찝해 죽겠다. 확 잘라내, 그냥. 뭐, 골라서 지우지 말고, 요 책 읽기 전까지, 책 소개하기 전까지 확 잘라내. 자, 서툰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